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미국의 물가와 차기 연준 인사 지명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요일에 미국의 개인 소비와 PC 물가가 발표됩니다. 현재 공급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확보하는 움직임들 때문에 소비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PC 물가는 전달보다 0.7%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과 함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유력한 그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인사라고 하는데요. 연준 의장이 만일에 교체된다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증시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 S&P 500 지수가 경기 침체가 아닌데도 고점 대비해서 15% 하락했던 때가 딱 4차례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2차례가 연준의 인사, 특히 연준 의장이 변경됐던 그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글로벌 업종 증시 차별화 앞으로 지속될까? 이 차별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우리 장과 중국 장, 미국 장과는 또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도 가는 말만 간다고 지난주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에 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자, 전 세계 일단 물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달 들어서 지난달에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해서 한 차례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이 물가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까요? 물가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첫째가 이게 10월 달 거죠? 네. 네. 11월 달은 아직 안 나왔고 미리 점 찍을 수는 없고요. 근데 10월 달 지표라는데 일단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글로벌 대표적인 국가의 CPI 중국은 13% 이렇게 네. 올라오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와 이거 못 보던 수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또 미국도 만만치 않은 변화를 보여주죠.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나왔던 동향을 보게 되면 한 10월 중반부터 말까지 원자재 가격들이 거의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또 같이 있었던 유가 대부분의 에너지 가격들 다 이런 현상이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부담이 되는 지표들을 10월 달엔 보여줬는데 하지만 지금 11월 달에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유가 WTI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80달러대 밑으로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이런 변화부터 에너지 가격들의 동향까지 다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아주 목에 찬 정점은 한번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10월 달에 나왔던 수치는 일단 11월 달이나 12월 달 가게 되면 그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원자재 가격 동향들 그리고 또 유가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지켜보시되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큰 압박은 조금 좀 살짝은 지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신흥국 쪽 특히 대표적인 한국은 어떻게 변화가 나오나요? 오히려 매수로 들어오죠. 이런 변화도 한 번쯤은 좀 연관돼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가의 정점 가능성. 네. 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10월 지나면서 해상운임 같은 경우도 급락세가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달에 물가가 굉장히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 6%죠. 6%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 얘기를 하셨지만 여타 또 신흥국가 터키 같은 경우는 20%의 물가 상승률, 브라질이 10% 이런 물가 상승률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런 그 신흥국가들이 좀 더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또 더 무섭게
살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물가가 또 각국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좀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 것을 중앙은행이 볼 수만은 없거든요. 네. 중앙은행은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긴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흥 국가들도 뭐 진작에 긴축을 올해 시행을 했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또 고삐가 풀리네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긴축을 하면 신흥국가의 자금이 이탈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신흥국은 정말 이중공고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서 터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만약에 신흥국 입장 쪽에서도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간다 그러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터키는 물가나 지금 단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큰 게 정책적으로 일관되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금리의 변화를 금리를 올리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좀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고 다시 또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율이 더 춤을 추고 있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이제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 근데 이 정해진 길 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이 들어오느냐 여부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 하반기 때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연준 의장 관련된 쪽에서 이제 교체로 이어지게 되면은 새로 이어지시는 분, 그러니까 즉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름이 길어서 까먹었습니다만, 브레이너드. 네, 브레이너드요. 네. 예, 이분의 그래도 비둘기파 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교체가 되는 게 호재일까요? 악재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연준 의장이 변경되면 지수가 고점 대비 15% 하락한 사례가 벌써 저는 두 그거보다 번이나. 네. 더 안 좋은 게 예. 오히려 지금 비둘기파적이라는 얘기는 약간 이제 금리의 또 인상에 대해서 더 유보적으로 늦게 이어졌었을 때 네. 시장은 오히려 그를 또 맘 놓고 있다가 생각하는 저 버블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는 대처하기가 좀 힘듭니다. 신흥국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중고인 것만은 뭐 인정하고 맞으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기 전에 잘 관리해야 되겠죠, 저희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잘 관리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보통 보면 내년의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같이 살짝 언급드리게 되면 네. 지금 오늘 주제가 저희가 차별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지금 시장의 변화고 내년도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은 상반기와 또 하반기도 차별화가 너무 심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상저고 하반기는 저는 상반기가 상고, 상고. 네, 예. 하반기가 하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내년은 이런 변동성도 감내하고 이런 차별화도 감내하면서 일단 뭐 전략들도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내년은 상반기 주식 많이 챙겨놔야 됩니다. 돈 벌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좀 약간 관망적인 시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은 짜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는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말씀이실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으로는 예. 숏플레이 쪽에 조금 더 가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예상도 사실은 가능한 게 뭐냐면 워낙 작년에 그리고 올해 미국장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네, 정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신흥국에 대한 부담은 이제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호주, 한국. 이쪽에 보면 이번에 증시 동향들이 어땠나요? 물론 브라질은 좀 논외로 하고 수익률이 글로벌 증시를 못 쫓아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나오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정상적으로 금리를 돌리기 시작한다, 정상화를 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위험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생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 아마 이런 분위기로 나오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뭐 반도체에 대한 재조명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일단 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리 변화와 함께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선진 국가들의 영향들이 아무래도 신흥국 쪽에서는 여파가 더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좀 전략을 좀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신흥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 유출의 기조가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사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를 네. 보게 되면은 주간 단위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을 보면 나옵니다. 예. 일단 금리 처음 한국이 인상 기조로 나오기 시작하고 뭐 또 피크아웃부터 공급 병목 현상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글로벌 자금,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신흥국 쪽이 먼저 자금 유입이 되기 살짝 시작을 하고 그게 예. 아마 10월 말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렇죠.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다음 주 정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일단은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살짝 내년 상반기까지는 영향을 끼치고 자금 유입에 대한 흐름들도 여기가 좀 더 높여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일단 기대 요인들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 자금과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유입되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일단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번 더 시장의 변화가 일단 3차선 이상 쪽까지는 쭉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의 변화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까지 합치면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달 월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찰리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치주 투자자이신데도 네. 알리바바가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진입하면서 PER 15배가 밸류에이션 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해외 자금, 선진국으로 좀 더 무게를 두던 해외 자금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유턴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던데요. 비슷한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리 인상을 우리가 했습니다. 기존에 잘했다고 보시죠? 선제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신흥국 입장 쪽에서는 속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속도의 문제,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정부의 입장 쪽에서는 뭐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국내에 대한 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적 여파를 조금 더 무시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생각하고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라고 되면 부작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금통위가 또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거의 90% 이상 올리는 걸로 예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내년 같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은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또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많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 번 더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속도가 가파르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측면들로 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빠르게 또 유동을 치는 채권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위험 자산에 대한 또 기대 수익률이 또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그래도 가는 속도 예측하는 속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융주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왜 금융주가 안 올라갈까요? 이게 또 하나의 부담이겠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얘기도 있겠지만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이게 또 하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금융주가 안 간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라고 되면 기대 이 금리 인상 수익률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변화로 보게 되면 그 커브와 같이 맞춰서 봤을 때는 은행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꼿꼿하게 우리 금융 지주를 제외하군요. 좀 움직여야 될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생각보다 안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기준금리와 실질금리가 이제 벌어진 상황 쪽에서 정부가 입장은 자꾸 그러면 뉘앙스가 그런 거죠. 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계속 나오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 요구권의 강화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주 쪽의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 뭐 대출 총량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런 가계부채와 관련돼서 연결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격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제가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주 쪽에 대한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배당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금융주들 매매하시거나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정부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가에 대한 좀 자유로운 모습들을 좀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먼저 네. 첫 번째는 올해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 인상 예상대로 네. 하게 되면 연 1%고요. 내년에 한 차례 정도 하면 1.25%그 정도가 어떤 노멀한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25% 정도. 네. 근데 만약에 예상 밖의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쪽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그렇게 빨리 올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와 관련,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있었던 시중 유동성에 대한 압박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빠른 사이클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무래도 지금 뭐 실물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축으로 증시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1.25 정도가 일단은 한번 그래도 약간 팔짱을 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변화인데 네. 그 이상으로 1.5 이상으로 좀 그것도 이제 속도가 뭐 상반기 중에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약간 좀 시장에 대한 미치는 파장은 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긴축에 대한 긴장감은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생각 밖의 어떤 속도를 냈을 때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셨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재 지수의 상단을 가로막는 변수라고 보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좀 특수성이 있죠. 미국도 봐야 되고 한국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안개 국면이고 좀 철벽 같은 안개 속에 가려졌는데 걷다 보니까 또 철벽이다. 네. 이러면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죠. 두 번째 궁금한 점은 네.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 사실 그 금융주가 올라간다는 게 네. 금리가 올려지면서 당연히 득을 보는 게 실적에 나오죠. 그렇죠. 뭐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대출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근데 또 그와 함께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야 네. 그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경기가 좀 부진하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뭐 플랫폼이라든지 성장주를 보고 싶다라는 전략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만약에 카카오뱅크와 KB금융만 있다면 네.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카카오뱅크죠. 둘 다 하락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아마 내년에 큰 화두는 그거 같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뭐 경기와 함께 이제 기업들 실적들 올해 거의 뭐 5, 60%씩 다 성장했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성장세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 보여줬던 강한 성장세는 내년에 정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을 때 보통의 논리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성장주가 좀 생각보다 금리 인상과 함께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주의 기본 개념이 그거죠. 더 성장한다. 다른 네. 쪽보다 더 성장한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익 성장 전망치가 40%까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이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 올해 이익 성장률이 뭐 많아봐야 5% 미만대 여기서 고만고만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두드러지게 성장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되면 그에 대한 흐름들이 다 시각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를 더 쳐줄 수밖에 없는 국면들 이런 쪽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만약에 같은 선택지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자 토스 관련해서는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한국전자인증이 관련주로 또 꼽힙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토스도 투자했네요. 네, 두나무 말고 토스도 투자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네. 잘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업종 가운데서는 제조업과 신기술주가 차별화를 보이다가 오늘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예, 근데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못 가고 신기술주가 갈 때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물론 2차 전지주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설비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수합병 같은 거나 뭐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이제 제조업이 가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뭐 제조업의 어떤 경기들이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좀 부진했지만 네. 이 부진만 털고 가면 기존의 어떤 설비를 잘 갖춘 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이 두 가지 논리가 대립을 하는데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그러니까 즉 말씀하셨던 논지는 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 좋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만 벗어나게 되면 이쪽 갈 수 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주식을 하는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뭐가 더 먼저고 뭐가 더 선순환적으로 변화를 이끌 것인가 이게 더 핵심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제조업체들 실적들은 이만큼 잘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단어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피크아웃. 이번에 3분기 때 4분기는 약간 좀 주춤했다가 내년에 대한 전망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정체 하향이 되게 됐었을 때 지금 줄 수 있는 PER을 더 그대로 밸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들. 이게 지금 제조업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소외됐었죠. 네. 그러다가 움직이면 이런 어떤 그 지수에 함께 반등이 나오는 국면 쪽에서 같이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었죠. 이게 약간 좀 덜어지다 보니까 같이 좀 고개를 한숨을 돌리는 현상 쪽에서 나오는 건데 아마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장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현상들은 저희가 뭐 올해 초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가 다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쪽은 계속 시소 게임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신기술 쪽은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움직이게 되면 한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기관에 운영하는 쪽도 일단 수익 난 거 팔어. 저쪽 우리 비었네. 일로 다 들어가자. 라는 쪽으로 나오는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지금 그러면 내일 가면 또 메타버스 쪽 올라오고 반도체 빠지고 이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화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럴 때 대응하는 전략은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발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만약에 지금 현금밖에 없다라고 하게 네. 되면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메타버스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게 관련돼서 뭐 앞으로의 기술이나 전망이나 이런 거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논란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글로벌 시장도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트렌드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 하락했을 때 또 들어갔다가 반도체 쪽은 다음 하락했을 때 또 주점 매수 들어가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트레이딩을 계속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이런 흐름들을 맞춰가는 균형적인 시각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조업은 업황이 피크아웃 된다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다만 주가는 이제 바텀 아웃되면서 바닥을 탈출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IT 자동차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성장주, 메타버스, NFT만 성장할 것 같던 그리고 배터리까지 성장이 있을 것만 같던 이 분야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보셔야 된다라는 전략입니다. 다만 핵심은 시소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점 매수. 네. 그것만 잘 지키면 되나요? 그게 가격만 자신 있게 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움직이는 현상 자체도 뭐 물론 오늘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던 제조업체들의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IT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연장선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필요한 인프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쪽이 지난주 금요일날 움직였던 5G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5G 네트워크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한 보강, 특히 서버는 계속 늘려놔야 메타버스를 원하는 레이 돌아가겠죠. 뭐 네트워킹, 뭐 보안,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이런 쪽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대한 IT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 같이 확대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를 받는 측면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제조명도 또 들어오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또 따로 떼어놔서 보기보다는 연결해서 보는 것도 더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이 다음 테마의 어떤 그 주요 이슈, 다음 뭐 투자의 주요 테마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메타버스를 꼽았거든요. 네. 이 메타버스를 현실화하고 있는 게 미국, 중국, 한국 딱 세 나라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와 함께 움직이는 반도체 움직임도 지켜보고요. 자,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언제쯤 될까? 이게 이 네. 질문이 해소가 돼야 제조업도 좀 마음 놓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너무 친환경 쪽에 대한 강화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공급망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전통 산업 관련된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어떤 규제를 받고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명제는 맞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너무 강화를 시키다 보면은 정작 지금 이쪽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생한 그린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쪽이 좀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환경, 신재생 이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쪽은 이와 같은 현상들 공급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가 편하게 썼던 부분들이 이거 다 보고 나면은 이산화탄소와 발출과 관련된 쪽이네. 그러면은 제대로 또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랬었을 때 여전히 수요는 있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도 약간 좀 조절이 필요해야 이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대표적인 흐름들이 중국에서도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세계 공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줄 정도로 이런 강한 압박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도 선택지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도 염두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압력들도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를 좀 시장이 좀 중용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를 그래서 언제 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적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과 함께 연결되는 이런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흐름들이 서서히 어느 정도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적응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상수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공급 병목 현상이 네. 될 거다. 예,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변수에 대해서 고민하면 결국 끝은 그게 상수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의 시장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차별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 내년 하반기에 증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은 그때 또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죠. 하고요. 네. 상반기까지 어쨌든 주식시장이 또 한 차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 상반기에 수익 잘 챙기시고 현금을 딱 주시고 또 기회를 보자라는 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년, 뭐 올해, 지난해, 뭐 매년 그렇습니다. 한 차례는 현금을 잘 챙겨야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내년 전망하러 나온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네. 언제 또 불러주시면 내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것 또 많은 또 고민 끝에 판단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메타버스 블록체인 숨고르기 후 추가 상승 가능할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대목이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행어처럼 NFT, 스치기만 하면 급등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 주가의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은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10시에 시황할 때 변동성이 시작되는지 보자라면서 NFT주를 한 목금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가 추이 볼까요? 네, 일단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대부분의 종목들 관련돼서 우리도 합니다. 그러면 슉 올라갔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즉 관련돼서 대표적인 뭐 컨텐츠부터 뭐 게임 그리고 뭐 엔터 스튜디오 쪽이죠. 이쪽부터 컨텐츠 관련된 쪽에 특수효과 제작하는 쪽 그리고 뭐 가상화폐 거래에서 이쪽은 오늘도 강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술품 관련된 자산 거래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던 측면들이 높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이제 또 관련된 기술이 부각받고 미국은 딱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랑 로블록스 두 가지 두 종목의 추이만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게 트렌드로 계속 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큰 변수 없으면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 두 종목?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로블록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관련된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엔비디아도 하드웨어 쪽으로도 계속 강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이번에 제품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래픽 카드, GPU 쪽에서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메타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옴니버스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아니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내놓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고 오토캐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뭐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적으로 다르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합쳐서 한 군데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옴니버스입니다.
그런 게 기존에는 없지 않나요? 아예? 없었죠. 아예 네. 없었죠? 네, 이번에 나오기 시작했던,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이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프로그램 이름을, 이거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거를 무료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필요하면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똑같이 가상현실을 꾸미는데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무료로 나눠줍니다. 근데 하지만 해보니까 조금 힘들지? 그러면 우리 GPU 써.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꾸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도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저희가 엔비디아가 그냥 GPU 파는 회사라고 보기에는 지금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실한 메타버스네요. 마찬가지로 네, 다 아니 혼합시켜서. 이답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네. 계속 큰 변수 없으면 그 두 종목은 우상향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래 말씀드렸네요. 네, 이상입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두 가지 종목을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예.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폼을 연 회사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앞으로 준비 중이고 내년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차별화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벌써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이번에 디파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성과를 낸 위메이드죠. 이쪽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도 지금 플러스가 났다 마이너스가 났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면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 위믹스라고 하는 기축통화 주말 사이에도 신고가가 나기 시작하죠. 그만큼 쓸 수요 용도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위믹스의 가치는 계속 지금 밸류를 보게 되면 시총 한 8조 정도 되나요? 이 정도가 플랫폼 업체로 주어질 수 있는 시총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거 아닌가? 뭐 논란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확장성을 생각한다라고 되면 그렇게 가치가 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을 체크하는 이런 지금 준비된 업체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쇼핑을 하게 되면 페이코인을 추가로 더 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15% 20% 할인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실생활에 지금 쓰여지는 용도가 넘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그러면 우리도 제휴하겠어요 라고 해서 이 유통업체들에 대한 변화들도 같이 영역을 아우른다 라고 하면 다달에 대한 가치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갖고 있는 당장 실적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벌써 보여주고 있는 업체들과는 좀 차별화가 좀 이어져야 되겠죠. 이런 쪽이 변화가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술품 경매 시장은 MZ세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엄청난 변화인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NFT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번에도 이번에 경매했던 하나 NFT 거래소에서 이우환의 물방울인가 이게 그림을 알겠는데 제목을 까먹었습니다만 이것도 이우환 작가. 네, 예. 네. 이분도 작가를 보면 NFT를 만약에 1000개를 발행합니다. 예. 근데 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저 금액하면은 한 100억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조각으로 나누게 되면은 나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또 그 부분에 맞춰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저작권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유권만 이전될 뿐 저작권은 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특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가격도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에 관련된 쪽은 내가 저 사람의 그림의 1000분의 1을 갖고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희소성들이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조각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의 트렌드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한 주 안 사도 되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꼭 그 주가만큼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소수점 매매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안에 중요한 그 키워드는 저는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확장성,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 이 블록체인과 NFT 관련해서 확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영화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페이팔
그 머스크가 만든 회사 페이팔 그렇죠.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이제 뭐 거래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도입하는 움직임이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점차 더 많이 도입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실생활 활용, 세 번째는 그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말 그 쌈짓돈부터 큰 돈까지 다 달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산들, 자산 시장의 변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까지 벌써 소화를 다 해버렸네요. 그냥 한 번에 쭉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신기술 관련주 과열이다, 아니다, 기술 혁신이다, 새 먹거리다. 이런 논란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과거에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흐름들을 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에 전기차 에코프로 BM이 3만 원, 4만 원 할 때, 그때 변동성도 상당히 심했죠. 그때 많이들 하셨던 얘기가 이거 PER 계산해 보게 되면 그때 기준으로 70배, 80배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 보여주지도 않는 상황들인데 이거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비싸다, 팔자. 네. 그러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또 출렁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때 진짜 설득력 있었던 게 이거 진짜 친환경은 아니다. 전기차가 그렇죠. 무슨 친환경이냐. 네. 그런 얘기였죠. 지금 그쪽도 뭐 수소 쪽도 거의 비슷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얼만큼 저희 실생활에 이제 바짝 다가섰냐의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개연성들 이게 충분히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 스쳐가는 예전에 뭐 많이 얘기하는 IT 버블, 새로운 기술 같은 이런 변화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진짜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변화를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이 또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들 실체적인 가치와 관련된 회사들의 흐름들은 여전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를 일단 먼저 눈여겨보고 이쪽도 아직 지금 시장의 침투율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 보여줄 미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도 물론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좀 땡겨서 온 주가의 측면들은 있겠지만은 근데 주가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번에 관련된 신기술 메타버스 관련된 블록체인들도 거의 이런 트렌드는 다가오되 이게 주가에 반영하는 측면들이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고 하게 되면 조절은 들어올 수 있을 망정 어떤 트렌드는 맞춰가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려운 문제를 쉽게 질문 드려서 쉬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터리 소재주 대장주들이 있죠. 네. 에코프로 BM, 네. 그리고 LNF, 첨보, 에코프로, 네. 또 동박주가 최근에 강세이기도 했고요. 이런 종목들 얼마 오면 사야 될까요? 가격이요? 예. 그 가격을 제가 지금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도 이러면서 지금 플러스권인데 네. 사실 5일선 타고 쭉 가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주는 뭐 조정을 좀 받습니다. 예. 네. 근데 아마 특별히 뭐 악재가 나온 거 없는 가운데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고점권역에서 한 10% 정도 밀리게 되면 거의 단기 바닥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오늘이나 뭐 이번 주 한 주중반까지 또 밀린다고 하게 되면 또 매수 기회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눈길이 가는 쪽은 지금 이제 음극재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특히 여기서 가장 또 많이 역할을 해야 될 게 네. CNT 도전제라든가 예. 탄소 누유 튜브 관련된 쪽은 연 성장률이 거의 70%까지 나온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첨가제를 통해서 충전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나오는 쪽을 더 챙기는 대표적인 나노신소재죠. 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에 대한 변화 챙겼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KNW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KNW? KM이 아니고 N. 오. 네. 예. 이 회사는 가려진 회사였었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게 LFP 관련된 쪽에 영향을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좀 더 효율을 높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 이게 2차 전지에 앞으로 매매해야 될 저희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의 한 단계 발전을 추구하는 움직임, 그에 따른 관련주 수혜주를 찾아보자는 의견이고요. 신기술 관련주, 오늘 메타버스 NFT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NFT 추가 상승 동력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성과를 얼만큼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의 트렌드고 맞긴 한데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밸류는 계산 안 한다고 하죠. 이런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성과나 성장을 보여주느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또 돈이 된다. 이거 먹거리가 되겠다 싶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네. 어느 정도 또 판을 깔기 시작하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선점한 회사 같은 경우는 더 날개를 달겠죠. 이런 쪽의 앞으로의 트렌드들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를 또 포함하는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쪽에서 아마 이번 주에 또 네이버 데자뷰인가요? 네이버 뷰라고 또 이번에 컨퍼런스가 열리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를 생각하는 기대적인 성장세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할 텐데 예. 아마 한 5년, 3년 넘게 열심히 공들여 놓고 지금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팔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의 기술에 대한 독보적인 관점이 있다 보니까 쉽게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시장들이 커지긴 하는데 그게 M&A의 단순한 흐름들보다는 일단 기존 업체들과 또 따라가는 업체들의 여러 가지 또 격차들, 콜라보. 네, 이런 것들 특히 예. 아마 이쪽은 제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입장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걸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여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네.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운데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변동성이 커서 조정이 나오고요.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는 또 매력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도 나올 텐데 탑픽은 뭐가 있을까요? 탑픽은 앞서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탑픽이라고 해서 이 종목이 더 간다가 아니라 이 종목을 잘 관찰해야 나머지 종목도 변화를 챙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위메이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위메이드를 볼 때 코인으로 들어오는 이 위믹스에 대한 주가 그 코인의 가치들도 같이 챙겨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인프라 쪽도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렸는데 그중에서 카메라 관련된 쪽에서 LG노텍이 보여줬던 애플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장비 관련된 쪽에서 좀 더 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의 동향들도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네트워킹 쪽도 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그러즉 네트워킹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겠죠. 이를 잘 해결하는 대표적인 회사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도 보안과 보안 스위치 관련된 쪽에 강자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도 같이 챙겨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버라든지 보안적인 차원에서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의 영역이고요. 카카오 블록체인도 얼마 전에 그런 관련 이슈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한 관련주들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주가 상승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하이비전 시스템, 파이오링크까지 오늘 신기술, 블록체인 관련주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식심화론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010선까지 진입하면서 오후 들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더니 이 저항을 뚫자 3010선까지 진입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시장을 다 이끌고 있으면서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 외국인 8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이달 11월 외국인의 매수세 꼭 그 결과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